네, 돈이 넘치는 박스, 돈박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라스트 730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시혁입니다. 오늘 세 번째 방송 시작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원래 월, 수, 금 7시 반에 찾아뵙게 되는데 내일은 이제 근로자의 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목요일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모시기 어려운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SK증권의 이재규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약간 어디서 본 느낌이 나요. 저희가 그래요? 잠시 저희가 돈방송 시작한 지 이제 세 번째 방송이고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시작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재규 차장님 사실 저는 이제 처음 뵙습니다만 실제로는 방송으로 워낙 많이 뵀던 분이고 내적 친밀감이 있어서 뭔가 좀 가까운 느낌마저도 들고 네. 사실 여러분의 어떤 오늘 관전 포인트는 처음 보는 낯선 이 성인 남자 둘이 이 어색함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근데 워낙 차장님 방송을 잘하시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아닙니다. 근데 목이 좀 네. 안 좋으시다고. 근데 목이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감기 걸리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오늘 방송이 좀 많아가지고 뭐 바쁘시죠 요즘에. 또 악을 쓰다 왔습니다. 그러시죠. 그럼 여기서는 ASMR처럼 부드럽게 네.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말을 작게 하면 오히려 목이 막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세요? 계속 크게 말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 고민들이 있죠. 근데 저 역시도 이제 아나운서여서 그런지 목소리에 대한 고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목을 또 특히나 촉촉하게 해야 되고 뭐 성대 접지 어떻게 돼야 되고 공간 어떻게 만들고 그런 고민을 늘 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 초반에 준비할 때 제 목소리를 지금 다시 들어보잖아요. 야, 어떤 자신감으로 하려고 그랬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래요? 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목소리가 진짜 듣기 편한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예전 목소리가 어땠냐면 약간 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약간 편하게. 이게 편하니까. 좀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예, 복식 호흡 없이 그리고 후두 성대도 좀 올라가 있고 성대 접지도 많이 안 하고. 근데 이제 이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돼서 오래 말해도 좀 편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차장님 워낙 근데 또 목소리 좋으시고. 제가 이게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주식 이야기 하다 보면 흥분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막 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악을 쓰다가 옵니다. 예. 제가 나오는 방송들 보면 초반에는 되게 조용하게 시작을 해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한 30분 넘겨놓으면 막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다 왔습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오늘 전반적인 장 상황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 좀 많이 좀 아쉽죠. 파란불이 많이 켜져 있었고 코스피가 7천을 넘어간다 막 이런 얘기고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6,500선까지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 코스닥도 1,2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오늘 장 시장 전반적으로 좀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뭐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딱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뭐 많이 하겠다라고 한 기업도 있고 뭐 현금 여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우려를 자아내는 기업들도 있었는데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맞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나름대로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우리가 뭐 시장이 많이 안 좋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많이 밀렸을 때 밀린 이후에 미증시가 먼저 신고가를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봉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가 훨씬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4월 달에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매크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올라갈까? 지난주 매크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지난주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6,50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와 한 2, 3주 전쯤에
우리나라의 매크로가 거의 비슷해요. 음. 근데 종합주가 지수는 500포인트에서 600포인트가 올라온 상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매크로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건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에 마감된 뭐 미증시에서 매크로도 많이 흔들림이 나왔고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약간 보듬어 주는 발언이 있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가 좀 불안전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 장중에 미국이 이란에 뭐 단기적인 공격을 할 수도 맞아요. 있다라는 내용들이 예.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유가가 튀면서 환율이 올라왔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4%를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매물 압박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뭐 이번에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장이 길게 쉰다라고 물론 하니까 개인 투자자가 매도란 것 수급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가지고 외국인이 더 많이 팔았죠. 네, 오늘. 외국인이 네. 매도란 게 맞는데 뭐 심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음.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리다 보니 여기 앞뒤가 안 맞네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으로 이렇게 좀 정정을 드리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나 뭐 워낙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4월 한 달간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일단은 뭐 아침에 빅테크 기업들, 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 뭐 전반적으로 좋게 나왔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만 주가의 흐름은 좀 약간 엇갈렸던 것 같아요. 구글이 이 시간의 거래에서 6% 올랐고 메타는 8%가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구글 같은 경우가 네. 수익성이 확실히 보이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AI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사모펀드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사모 대출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돈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현금 흐름 자체가 좀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그거 재무는 보지 못했거든요. 전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에 완전히 꽂혀 있어가지고 꽂힐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시장이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뭐 세간에는 대만 증시가 굉장히 좋다. TSMC를 필두로 해서 대만 증시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훨씬 더 좋잖아요. 네. 근데 코스닥이 대만보다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좋다라고 하는 게 뭐 상승률이 높아서 아니면 뭐 아니면 뭐 가능성 뭐 밸류에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증시랑 비교해 봤을 때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좋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2025년도에 미증시보다 좋았거든요. 이게 몇 년 만인지 아시나요? 과거에 우리가 좋았던 시기요. 과거에 우리가 좋았던 시기가 있고 네. 작년에 우리가 좋았거든요. 요 네. 간극이 14년입니다. 14년이면은 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 예. 전인데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전이긴 한데 우리가 따져보자면 14년 동안 미증시가 우리나라보다 계속 좋았던 거예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좀 더 좋았고요. 좀 더가 아니라 작년에도 많이 좋았고 근데 그 2025년도에 우리나라 시장이 강세로 돌아선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증시가 미증시보다 강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시장이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사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엄청난 저평가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금의 흐름은 뭐랄까요? 신국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제가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작년에도 미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았고 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도 미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근데 수익률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자금의 흐름이 원래는 신흥국에 오랫동안 들어갔다가 또 선진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얼마 전에 블랙록이라고 하는 그 자산 운용사가
신국 쪽에 대한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전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블랙록이라는 자산 운용사가 만약에 전체 100이라는 자금을 운용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운용할 것인가. 그죠. 신흥국에. 근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주식에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50% 이상은 미국입니다. 나머지 국가들이 이제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를 추종하고 있는 자금들이 추가적으로 대한민국 증시로 유입이 된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건 갑자기 제가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자금을 코스피나 코스닥으로 유입시키려고 하는 목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분야들이 있죠. 반도체, 조선, 뭐 원전 많아요. 많습니다. 기업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국가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2002년도부터 주식을 했습니다. 2002년. 2002년 제가 그러면 거의 초등학생 때부터 하신 거예요? 2002년 초등학생 때부터 했나요? 제가 2002년 때 대학생이었거든요.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그때부터 했는데 2002년에 제가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독일 증시랑 영국 증시를 많이 봤거든요. 당시에는 선진국이니까. 근데 도대체 이 나라들은 뭘 해서 먹고 사나 봤더니 그런 국가들은 유럽에 있는 다수의 국가들은 관광 사업에 대한 산업에 대한 매출이 정말 큽니다. 뭐 그리고 저기 있는 브라질이라든지 호주 같은 경우는 자원 강국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조업이 부흥해야지 될 수 있는 상황이 왜 오는 거냐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조업을 화학 저 끝단부터 반도체 최첨단까지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 중국이랑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받는 거죠. 반도체 마찬가지고요.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제 고객분 중에서 많지는 않지만 몇몇 자산가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산가? 정말 뭐 어느 단위인지까지 말씀 안 드려도 뭐 빌딩을 몇 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찐부자. 그런 분들조차도 나는 건물이 매각이 되면 주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세요. 국내 주식으로? 몇 년 동안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확실히 자금이 넘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나 저는 오늘 갑자기 우리나라 시장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오늘 시장 좀 안 좋았는데 좀 위로의 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벌써 이제 7시 55분을 지나고 있어서 저희가 넥스트레이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그럼 어떤지 좀 괴리율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들어왔는지. 제가 사실은 넥스트레이드 그러니까 이 시간대 제가 뭐 일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진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LX 하우시스, 뭐 현대차증권, LG 생활건강, 코스닥에서는 뭐 한국 PIM, 대양전기공업 등등 보이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세요? 저는 사실 눈에 그렇게 많이 띄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지금 보시면 FNF라는 기업이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LG 생활건강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소비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반도체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조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혹시나 지금 제 차트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JS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규모는 좀 작은 기업이거든요. 의류와 관련되어 있는 의류와 자파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네.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4,300억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한섬이라는 기업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의류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근데 변동폭이 굉장히 큰 느낌. 이게 주봉 일봉인가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일봉입니다. 예. 한섬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호텔 엄청 신라도 올랐네요. 한번 볼게요. 네. 호텔 신라 갑자기 뜬금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린 기업들이 소비재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바운드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더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종목군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만 보면 동국제강이 갑자기 변동성을 보였죠. 네. 철강주에서 변동성이 나왔고 오늘도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제가 FNF를 말씀드리는데 네. 이것도 의류 관련주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LG생활건강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 섹터는 명확해요. 반도체죠. 네. 뭐 반도체는 너무 저렴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네. 실적이 나오고 있는 속도,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속도, 우리가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뭐 EPS가 네. 올라가는 속도와 비교해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는 더디다고 느껴질 만큼 이렇게 실적이 나오면 끌려서 올라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예. 그만큼 더디게라기보다는 실적이 어쨌든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주도 섹터는 명확한데 그 외의 섹터들도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있던 사이에 이미 저점에서 30% 40%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들을 지난 한 달 전에 네.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 전에 고객분께 고객님 이제 소비재를 좀 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재미없을 것 같은 느낌이 그죠? 들잖아요. 너무 싫어하십니다. 이 차장 난 이거 하기 싫어.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우리가 잘 갔네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네. 우리가 1월 달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반도체보다 더 좋았던 쪽이 증권주들이 더 좋았어요. 2월 달과 3월 달 같은 경우도 반도체 좋았죠. 3월 달은 좀 조정을 받았지만 건설주들이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모든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좀 하신 분들,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시장에 대한 참여 기간 자체가 짧다라고 한다면 하락장을 만나본 적이 없을 가능성도 그렇죠. 높고요. 예. 추가적으로 경험이 좀 없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위주의 포트를 구성하는 게 전 여전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가 아니면 조선이나 방산 이런 산업재를 한 것도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의 주식 경력이 있고 네. 내가 매매를 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소비재들 오늘 아침에 하이브라는 기업이 오랜만에 변동성이 좀 나왔거든요. 최근 너무 안 좋았잖아요. 정말 시장에서 관심 없는 섹터입니다. 예. 어제 이제 하이브가 실적을 내놨는데 영업 적자가 나왔어요. 적자가 나왔는데 우리가 내용을 뜯어보면 실제로는 일회성 비용 때문에 실제 매출은 잘 나왔는데 적자로 포장이 된 거거든요. 포장은 아니고 적자가 나왔는데 네네네. 오늘 보시면 하이브가 아침에 좀 변동성 조정 영업이익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좋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당장에 반도체보다 뜨겁게 움직이진 않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뜨겁게 움직이는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 재미가 없더라도 주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다음번에 내가 얼만큼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려요.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할 때 몇 퍼센트의 수익을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삼성전자가 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증권사에서도 제가 요거 우리 방송 최근에 목표가가 얼마나 나왔나요? 삼성전자요? 예. 삼성전자는 가격대가 잠시만요. 30만 원 이상 3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SK하이닉스가 너무 상징적인 숫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증권사에서 네. 제가 저희 증권사 자랑 좀 해도 되죠? 저희 증권사에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 100만 원을 불렀거든요. 그때가 시점이 언제였죠? 작년 말일 겁니다. 와. 작년 말에 가장 먼저 100만 원을 네. 제시한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를 통틀어서
제가 부른 건 아니고 저희 연구원님께서 네. 너무 인사이트가 좋으시더라고요. 어. 당시에 이제 SK하이닉스를 가장 먼저 100만 원을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 네. 반도체라는 것은 사이클 산업입니다. 다들 아실 건데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넘어갈 때 디램 가격이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냐면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선 증설을 해요. 먼저 증설을 하고 많이 뽑고. 업체들에서 예. 이제 주문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비대칭적으로밖에 구성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PC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PC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 수요자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도체를 달라고 하는 수요자들이 이 단위 자체를 기간 자체를 3개월에 한 번씩 전략을 바꿀 수가 있는 구조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3개월 후에 뭐 스마트폰이 내가 필요해가지고 반도체 달라고 했다가 갑자기 3개월 있다가는 또 안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 구성이 돼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다가 갑자기 빠그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맞아요.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다라는 네.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을 PBR로 계산을 했던 거예요. 자산 근데 대비. 그쵸. 근데 이번에 우리가 PER로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뭐냐면 네. 이제는 장기 계약을 하게 될 것이다. 장기 계약을 하게 된다면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하게 되고 그 장기 계약을 통해서 선 주문 후 증설을 한다라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갑자기 나빠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PBR로 봤다가 이제는 성장 밸류로 주면서 PER을 보게 되는 거고 그 부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도 우리가 LTA라고 해서 장기 계약이라는 게 예. 있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있었는데 당시에는 우리 공급자가 갑이 아니라 저쪽이 갑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기서 취소를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취소를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그런 구조로 짜여지는 게 아니라 구조를 짜놓고서 저쪽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장기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디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더 비싸게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PER 밸류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100만 원도 나왔고 네. 지금은 200만 원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200.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200만 원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좀 들여밟고 가야 되기 때문에 노무라 증권이 뭐 234만 원 제시했더라고요. 예, 맞아요. 234만 원도 있고 국내 증권사에서도 이제 네. 205만 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만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제 반도체가 안 좋다라는 것은 아니고 네. 다만 반도체가 지금부터 10% 올라갈 때 다른 업종에서는 20%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주식 매매가 좀 어색하시고 주식 매매를 하신 지 오래 안 됐다면 반도체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 하지만 내가 약간의 수익률 게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한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하이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엔터주들 정말 관심 없잖아요. 근데 엔터주가 2020년 이후에 네. 지금 6년, 7년, 근 7년 동안 가장 밸류 기준으로 저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간다라는 관점으로 본 건 어렵지만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업종 PBR과 업종 PER이란 이런 밸류 멀티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중소형 기업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네. 근데 이 기업이 매출이 너무 안 나와요. 매출이 잘 나온다라고 한번 해보죠. 매출이 잘 나옵니다. 근데 저평가되어 있어서 PER이 뭐 2배예요. PBR이 0.1배라고 한번 해보죠. 이 기업은 영원히 주가가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좋은데. 매출이 좋아도 뭐 성장성이 있어도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자금이 안 들어오면 못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섹터로 보면 될까요? 관심을 좀 덜 받는. 관심을 돈을 잘 버는 것 같은데. 요거 좀 그러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예.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과거에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 부품주들과 건설주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어. 돈을 잘 벌어도 주가가 못 올라갔어요. 관심도. 그럼 그때 뜨거웠던 섹터는 어느 그때요? 쪽이었어요? 예. 이 종목군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저평가를 받았던 기업들이고 강세 업종들은 항상 바뀌었죠. 그럼 최근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최근 흐름들은? 최근에 건설주들은 정말 대단한 네. 탄력을 보이고 있고 건설주들은 언제 좋냐면 뭐 중동에 봄이 왔다라고 할 때도 주가의 변동성이 네. 좋았지만 중소형 건설주들은 정치 테마로 움직일 때 주가의 정치 테마.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아, 정치 테마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정책 테마라고도 정책 하는데 테마. 그때 변동성이 원래 커요. 이번 지방선거 때 그런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겠네요. 그때 이제 좀 작은 기업들이 많이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겠죠. 지금은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 같은 기업들이 1분기 실적도 진짜 좋았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원전이라든지 재건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어주면서 변동성이 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PBR과 PER 밸류를 중소형 기업에다가는 우리가 너무 집요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아, 하지만 업종 PER과 업종 PE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되어 있어도 자금이 안 들어올 수 있다. 네네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부품도 이제 로봇으로 많이 변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굉장히 좋은 우량 기업들입니다. 근데 자동차 기업들도 좋고 건설주들도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엔터 업종이 2020년 이후에 6년 동안 가장 낮은 밸류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올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엔터다. 예. 네. 근데 이제 뭐 엔터를 제가 주도 섹터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네. 기대를 가지면서 또 실적도 잘 나오는 그리고 저평가돼 있는 어떤 섹터가 엔터주가 될 수 있다. 맞아요. 라는 말씀이신 거죠? 엔터뿐만 아니라 네.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나오는 쪽이죠.